영상 시작 전에 잠깐, 지금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항상 궁금합니다. 무릎 꿇어 아가씨. 덩치 큰 남자가 수진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했다. 두 명의 일행은 편의점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한국인 소녀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몸을 떨고 있었다. 이 시간에 혼자 일하는 여자애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담배와 싸구려 맥주 냄새가 섞인 그의 입김이 코끝을 찔렀다. 세 남자는 마치 늑대처럼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즐기고 있었다고 생각하며 제발요. 수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남자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리더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금고 비운 다음엔 재미 좀 볼까 한다. 바로 그 순간 뭔가 변했다. 수진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빛이 번뜩였다. 아무도 몰랐다. 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소녀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술 중 하나를 수년간 혹독하게 수련해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벌어진 일은 단순히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 사건은 3명의 멕시코 갱스터를 넘어서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시작이 되었다. 혼자서 가게를 닫는 건방진 여자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고 있지? 복면을 쓴 남자가 수진의 관자놀이에 차가운 총구를 밀어붙였다. 그녀의 작고 여린 몸이 카운터에 부딪혔다. 평소에는 차분했던 그녀의 한국인 눈동자가 이제는 감정으로 넘쳐 흘렀다. 강도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오해했다. 편의점 카운터에 수진을 몰아넣으며 세 남자가 거칠게 웃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간,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그녀의 일상을 지켜봐왔다. 항상 혼자, 항상 취약한 상태로, 항상 같은 시간에 문을 닫는 어리석은 외국인 여자. 너 같은 작은 아시안 여자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집에 가서 인형이나 가지고 놀지 그래? 두 번째 남자가 비웃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담배 냄새가 수진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수진은 그것을 억제했다. 할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을 기억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는 패배의 시작이다. 제발 돈만 가져가고 가세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그녀의 혈관에서 맥동치는 억제된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돈부터 가져가고 그 다음에 너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볼까. 우두머리가 말하며 그녀를 더 세게 밀어붙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유니폼 깃을 잡아당기며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동양 여자들은 얌전하다고 들었는데 네가 얼마나 얌전한지 한번 볼까? 세 번째 남자가 카운터 뒤로 넘어와 현금 등록기를 열려고 했다. 빨리 해. 비밀번호 말해.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수지는 유니폼 아래 할아버지의 태극 메달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부산의 집 뒤에 있는 작은 도장에서 함께 연습하던 시간, 할아버지가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기억해라, 손녀야. 진정한 힘은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것을 사용할지 아는 데 있다. 태권도는 우리의 자존심이다. 강도들은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발이 리놀륨 바닥에서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정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깊게 들이마신 숨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겁에 질린 듯한 작은 한국 여성, 쉬운 목표물, 무력한 희생양이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국산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금 나가세요. 우두머리가 얼굴을 그녀에게 가까이 대고 알코올 냄새가 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넌 뭘 할 건데, 예쁜 인형아?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수진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아무도 보지 못한 작은 세부사항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느리고 규칙적으로 뛰었다. 태권도 대회 전에 느끼던 그 익숙한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다. 아무도 상황의 진짜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것은 그녀가 아니었다. 팔이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그녀를 꽉 잡고 있는 남자의 소나귀에서 수지는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도장에서 보낸 무수한 시간들, 태권도의 철학을 가르치는 엄격한 교육, 그녀의 손에 있는 굳은 살, 그녀의 다리에 있는 멍, 그리고 그녀의 정신에 새겨진 의지. 진정한 무예는 싸움이 아니라 화합을 위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주 말씀하셨다. 하지만 때로는 싸움이 화합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강도는 그녀의 눈에서 깜박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판단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지금 나가세요. 아니면 뭐. 그가 비웃으며 총을 그녀의 이마에 더 세게 눌렀다. 너 같은 작은 아시아 여자가 날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수진의 입술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소를 지었다. 세 남자는 그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메달이 그녀의 가슴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정의 종이 울렸다. 시간이 다 되었다.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수진의 마음은 12해 전으로 돌아갔다. 부산 작은 바닷가 마을. 7살 수진은 할아버지 김 관장님이 작은 도장에서 완벽한 동작 시퀀스를 보여주는 것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나무 바닥이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한결같이 부드럽고 우아했다. 서울의 큰 훈련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장소였지만 태권도의 순수한 본질을 담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이걸 배워야 해요? 다른 여자애들은 다 발레를 해요. 어린 수진이 불평했다. 그녀는 아직 너무 큰 도복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작은 손이 거친 천을 어색하게 잡았다. 수진아, 한국에서는 진정한 힘이 내면에서 온다는 것을 배운단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혜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태권도는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할아버지의 굳은 살이 박힌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손길은 엄격하면서도 따뜻했다. 비 내리는 날이면 관절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수련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너는 이해할 거야. 우리 가족은 이 전통을 세대에 걸쳐 이어왔어. 일본인들이 우리 땅을 점령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있게 유지했단다. 어린 수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알았던 것은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자신은 매일 훈련으로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 생긴 굳은 살은 그녀의 마지못한 헌신의 증인이었다. 해질녘 도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길가의 다른 소녀들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한 번은 몰래 부산시장에서 팔던 작은 인형을 훔쳐 도복 안에 숨겨두었다가 할아버지에게 발각되었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지만 실망감이 묻어났다. 무엇이든 쉽게 얻는 것은 가치가 없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인형을 돌려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부터 수련은 더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작은 다리는 밤마다 아팠고 팔은 무거웠다. 명심해라. 할아버지는 운동 사이에 말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정신이 둘 다 지배한다. 이것이 한국인의 길이다. 밤에 그녀의 근육이 아프고 조용한 눈물이 베개를 적실 때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태권도의 규율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전쟁, 가난, 그리고 외국 점령의 이야기들. 어린 나이에도 수지는 자신이 단순한 싸움 기술보다 더 깊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녀의 민족의 저항과 생존의 유산이었다. 20번째 자세를 연습하는 동안 수진의 팔이 떨렸다. 땀이 그녀의 이마에서 도복으로 떨어졌다. 다시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못해요. 그녀가 흐느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강철의 뿌리를 가졌기 때문이야. 우리 한국인은 부러질 수 있지만 결코 구부러지지 않아. 어린 수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믿음.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작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유산이 그녀의 미래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였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11해가 흐른 뒤 18살 수진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빛나는 서울의 국립체육관, 전국 태권도 대회 결승전, 땀에 젖은 도복을 입은 수진은 상대방과 마주보며 심호흡을 했다. 관중석에서는 가족의 함성이 들렸다. 특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 집중해 수진아, 내 마음의 중심을 찾아. 수진은 한 번의 예리한 발차기로 상대를 넘어뜨렸다. 판정관의 휘슬이 울리고 우승이 확정되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검은 띠는
수년간의 끈질긴 훈련과 희생의 증표였다. 각각의 실이 의지와 인내를 상징했다. 올림픽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치가 시상식 후 말했다. 서울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끈기를 보여줄 대표 선수들의 자부심으로 활기를 띠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비빔밥으로 승리를 축하하던 중 그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비가 필요했다. 수지는 병실로 달려갔다. 한때 강인했던 그녀를 훈련시키던 그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약해져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의료기계들의 차가운 소리만이 방을 채웠다. 할아버지,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셨다.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가족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너는 결코 중요한 것을 버리지 않아.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은 흐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불꽃이 살아있었다. 단지 싸움의 무대가 바뀔 뿐이지.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수진의 부모는 의사와 이야기했다. 그들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수진은 문 뒤에서 소리를 들었다.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특수 치료가 없다면 그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 가족은 할아버지의 작은 도장 운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반찬 가게에서 일했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올림픽 꿈을 위해 서울로 이사 온 후 그들의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다. 그날 밤 수진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코치에게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코치님. 대표팀 훈련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네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고 있니? 올림픽까지 단 1년이야. 10년 동안 준비해온 거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가족이 저를 필요로 해요. 일주일 후 수진은 올림픽 국가대표 도복을 조심스럽게 접어 상자에 넣었다. 블랙벨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쓰다듬은 후 그것도 함께 넣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오래된 천 위에서 머물렀다. 10살 때 처음 받았던 그 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굳은 목소리로 하신 말씀. 우리 딸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높였구나. 24시간 편의점 일자리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특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야간 근무를 하면 꽤 괜찮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면접관은 그녀의 이력서를 의심스럽게 보았다. 태권도 선수?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뭐죠?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한때 대회에서 나무판을 부수도록 훈련받은 그녀의 손은 이제 상품을 스캔하고 잔돈을 세는 일을 했다. 밤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연습하며 이웃들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올림픽의 꿈은 희미해졌지만 태권도 정신은 그녀의 통제된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남아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진정한 시험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수진의 피부를 창백하게 만들었다. 올림픽을 꿈꾸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3달째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그녀는 사회적 투명인간이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배웠다. 야, 코리안걸, 그 잔돈 좀 빨리 내놔. 편의점 매니저인 마르코스가 손가락을 성급하게 튕기며 외쳤다. 수진이 늘어나는 고객줄을 응대하는 동안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찔렀다. 마르코스의 눈에는 언제나 그녀를 평가하는 차가운 빛이 있었다. 고객들에게 그녀는 그저 계산대의 동양인이었다. 매니저에게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직원에 불과했다. 아무도 카운터 뒤에 있는 조용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2배 크기의 남자들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존엄성을 보물처럼 간직한 채. 그날 밤 가게 청소를 하던 중 수지는 길 건너편에 주차된 차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의 훈련은 그녀를 관찰력 있게 만들었다. 같은 차량, 다른 승객들. 항상 그녀가 혼자 일하는 밤에만. 다 치웠어요, 마르코스 씨. 수진이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마르코스는 서류들을 황급히 서랍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다. 벌써 화장실은 다 했어요. 그는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네가 꽤 빠르네. 근데 왜 항상 그렇게 주변을 살피는 거야?
뭔가 훔칠 것이라도 있어? 수지는 그의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를 힐끗 보았다. CCTV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다. 아니요, 그냥 조심하는 편이에요. 여긴 안전해, 걱정 마. 마르코스가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불편하게 울렸다. 네가 일하는 날은 특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어깨 너머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작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그녀를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다. 남자는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현관문을 열자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약했다. 거실에는 약병들이 테이블 위에 줄지어 있었고 의료비 청구서가 쌓여 있었다. 수진아, 왔구나.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오늘은 어땠니? 평소와 같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거짓말했다. 할아버지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도시락을 꺼내 할아버지 앞에 놓았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남은 음식이었다. 드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때 강인했던 그 손이 이제는 가볍고 깨지기 쉬워 보였다. 내 손이 거칠어졌구나. 괜찮아요. 일이 그렇죠 뭐.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내 꿈을 위해 내가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머리를 저었다.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매일 밤 그녀는 텅 빈 체육관의 꿈을 꾸었다. 관중이 환호하는 소리, 태극기가 흔들리는 모습, 메달이 목에 걸리는 무게감, 그리고 매일 아침 그녀는 그 꿈을 접어 마음 깊숙이 넣어두었다. 훈련 중에 할아버지는 그녀의 어깨에 있는 긴장을 눈치챘다. 대나무를 기억하거라 수진아.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부러지진 않는다. 바람이 너무 강하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때는 네가 대나무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특히 바쁜 목요일, 수진은 마르코스가 전화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내일 밤 금고 가득 차 있을 거야. 그 한국 여자만 거기 있을 거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밤 공격 형태를 연습하는 대신 그녀는 방어 기술과 제압에 완전히 집중했다. 시나리오, 각도, 가능성을 시각화했다. 현지 한국인 공동체에는 속담이 있었다. 10년을 준비해서 1초에 쓰기 위해 그녀의 10년이 곧 시험받을 것이었다. 마르코스의 수상한 전화를 들은 후 수진의 신경은 날카로워졌다. 다음날 출근길, 그녀는 가방에 할아버지의 태극 메달을 넣었다. 어릴 적부터 그것은 그녀의 부적이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힘이 필요했다. 편의점에 도착하자 마르코스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녀의 피부를 따끔거리게 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배달이 있을 거야. 마르코스가 금고를 열며 말했다. 큰 금액이 들어올 예정이야. 너만 믿을 수 있어서 네가 받아줬으면 해. 수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르코스가 떠난 후 수지는 즉시 가게의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략적으로 거울을 재배치하여 사각지대를 줄였다. CCTV 카메라의 위치를 확인했다. 의심스럽게도 2대는 작동하지 않았다. 오후 내내 그녀는 창밖을 지나가는 차량들을 주시했다. 세 번째로 같은 파란색 쉐보레가 지나갔을 때 그녀는 확신했다. 그들이 가게를 관찰하고 있었다. 휴식 시간에 그녀는 급하게 편의점 뒷골목으로 나가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오늘 밤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무슨 일 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의 약한 심장이 걱정되었다. 추가 근무예요. 괜찮아요. 수진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네가 뭔가 숨기고 있구나.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왔다. 내 옆에 물이 있니? 네? 수진이 혼란스러워했다. 물, 마실 물. 네, 있어요. 한 모금 마셔라. 수지는 지시에 따랐다. 이제 눈을 감고 물이 내 몸 전체로 흐르는 것을 느껴봐. 조용한 호수처럼. 하지만 그 아래에는 강력한 흐름이 있지. 이것이 물의 마음이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했다. 태권도의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 표면은 고요하지만 내면은 강하게 흐르는 물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든 너는 준비되어 있다.
할아버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 본능을 믿어라. 통화를 마친 후 수지는 가게로 돌아와 매장 배치를 머릿속에 그렸다. 비상구, 카운터와의 거리, 가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저녁 무렵 배달 트럭이 도착했다. 운전사는 수상할 정도로 긴장해 보였고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다. 그가 건넨 봉투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서명해 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수지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이런 배달은 처음인데요. 마르코스가 새로운 시스템을 시작했어. 그가 서둘러 대답했다. 은행 수수료를 피하려고.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다. 배달부가 떠나자마자 그녀는 금고에 돈을 넣었다. 마르코스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그 대신 그녀는 봉투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게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수지는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 중이라는 간판을 그대로 두었다. 파란색 쉐보레가 주차장 모퉁이에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물의 마음을 찾았다. 표면은 고요하게, 내면은 강력하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녀는 쉬운 목표물이었다. 하지만 포식자들은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먹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함정이었다. 금요일 밤이 서서히 깊어갔다. 폐점 1시간 전 수지는 어두운 파란색 쉐보레가 가게 옆에 조용히 주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3명의 남자, 그녀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그녀는 상품을 정리하며 빠르게 계산했다. 태권도는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의도를 읽고 드러내지 않으며 준비하는 법을 가르쳤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물의 마음이라고 불렀다. 표면은 고요하지만 깊은 곳은 강력하게 흐르는. 현관문 종소리가 첫 번째 남자의 입장을 알렸다. 키가 크고 긴장된 모습, 불안한 눈빛.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 차가 고장났어요. 그는 밖을 향해 막연히 가리켰다.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명백한 함정이었다. 수지는 가족 의료비, 할아버지의 한국적 자부심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이요. 제 재킷을 가져오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게 뒤쪽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중심을 잡으며 유니폼 아래에 할아버지 메달을 만졌다. 반대되는 힘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 태극 심볼. 상의 주머니에서 그녀는 배달부에게서 챙겨둔 현금을 꺼내 신발 안에 숨겼다. 그리고 도복 위솥을 유니폼 아래 입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위험할 수 있음. 도움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받는 사람은 예전 태권도 코치였다. 돌아와서 그녀는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뒤에서 접근하는 다른 2 사람을 보았다. 그중 한 명은 희미한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금속 물체를 들고 있었다. 제 차는 저기 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어두운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수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아니요, 없어요. 세 남자는 그녀의 침착함에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놀라움의 순간은 그녀가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 한국 태권도가 왜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의 대상인지 보여줄 시간이었다. 뭐라고? 첫 번째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다. 수지는 부산에서의 수천 시간의 훈련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공격자의 에너지를 그들에게 돌려주어라. 첫 번째 공격자가 그녀의 팔을 잡았을 때 수지는 부드럽게 옆으로 움직였다. 그의 체중을 이용해 그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놀란 2 번째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수진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회전하는 발차기, 뒤 후려차기가 그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다. 칼이 멀리 날아갔다. 뭐야 이거? 3 번째 남자가 권총을 꺼내며 소리쳤다. 수진에게 시간은 더 느려졌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예리해졌다. 숨소리, 발걸음 소리, 심지어 그들의 땀 냄새까지 포착할 수 있었다. 10살 때 첫 대회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고요한 명료함이 그녀를 감쌌다. 도약, 공중에서의 비틀림, 정확한 차기. 총이 멀리 날아갔다. 몇 초 안에 3 남자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고통스러운 자세로 제압당했다. 넌 누구야? 우두머리가 코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헐떡이며 물었다.
수지는 그의 꼬인 팔에 압력을 유지했다. 공격하기 전에 더 잘 조사해봤어야 할 사람이죠. 그 순간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수정같이 맑은 명료함만이 있었다. 그녀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지치는 훈련, 대회, 희생, 심지어 편의점에서의 단조로운 일까지 이 정확한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 압력을 살짝 높이며 차분히 말했다. 이 가게에 대한 정보를 누가 줬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마르코스야, 그 매니저. 코가 부러진 우두머리가 수진이 압력을 더 가하자 소리쳤다. 그가 어떤 가게가 돈이 많고 어떤 직원이 혼자 일하는지 정보를 주고 있어. 다른 두 사람도 재빨리 이를 확인했다. 그들은 마르코스뿐만 아니라 편의점 체인의 공식 소유자인 리카르도도 함께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다. 완벽한 계획이었네요. 수진이 정확한 기술로 세 사람을 계속 제압하며 중얼거렸다. 당신들이 알려주고 그들이 강도질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고 보험사가 지불하고 우두머리의 얼굴이 땅에 눌려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보려고 목을 비틀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다. 어떻게 그런 동작이 가능해? 넌 누구야? 수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태권도를 시작한 첫날을 기억했다. 할아버지가 어린 그녀에게 말했다.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신의 훈련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조화. 제발 경찰을 부르지 마. 3명 중 가장 어린 남자가 애원했다. 가족이 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서는 깊은 공감의 형태. 할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태권도는 조화를 추구하며 파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한이 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감옥이나 속죄. 그녀는 즉흥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범죄 패턴을 아는 3명의 강도들이 더 큰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대가로 그녀는 그들을 즉시 넘기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해? 우두머리가 여전히 저항하며 물었다.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한국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대답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두운 주차장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단순한 간갑하의 협상이 아니라 변화의 순간이었다. 그 남자들은 단순한 직원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다. 정의만큼이나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의 불굴의 원칙을 보았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수지는 마침내 제압을 풀었다. 알 수 없죠. 신뢰해야만 해요. 제가 당신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들은 일어섰다.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부러진 코를 만지며 그녀를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카를로스야. 그가 자기소개했다. 에두아르도, 가장 젊은 남자가 말했다. 라파엘, 3번째가 덧붙였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수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수진 씨? 카를로스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그들은 마르코스와 리카르도의 모든 작업 방식을 알려줄 것이다. 둘째, 그들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그들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이건 위험할 거예요, 그녀가 경고했다. 하지만 당신들이 협력한다면 제가 당신들을 위해 증언할게요. 더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에두아르도가 라파엘을 바라보았다. 라파엘은 카를로스를 쳐다보았다. 카를로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가 도울게요. 갑자기 주차장에 자동차 전조등이 비쳤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마르코스다, 라파엘이 속삭였다. 수지는 재빨리 생각했다. 빨리 당신들 차로 가세요. 내일 오전 10시 시내 중앙공원에서 만나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들이 서둘러 떠나자 수지는 몸을 숙여 얼굴에 묻은 흙을 닦고 유니폼을 정리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의 마음을 찾았다. 표면은 고요하게, 내면은 강하게. 마르코스의 차가 가까이 다가왔다. 완전히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마르코스의 차가 주차장에 멈추자 수지는 재빨리 자세를 낮추어 땅에서 칼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마르코스가 차에서 내리며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가게는 왜 비어 있어?
잠깐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그녀는 무심코 하늘을 가리켰다. 마르코스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여기 누가 있었어? 아니요. 수진이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어떤 차가 몇 분 전에 천천히 지나갔어요. 왜요? 마르코스의 눈이 좁아졌다. 가게로 돌아가. 우리 얘기해야 할 것이 있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마르코스는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 종료 표지를 걸었다. 그의 눈에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 뒤로 가더니 금고를 열었다. 오늘 특별 배달은 어땠어? 그가 물었다. 그의 손이 금고 안의 현금 다발을 확인했다. 수지는 카운터에 기대어 긴장된 미소를 지었다. 문제 없었어요. 서명하고 금고에 넣었죠. 마르코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다시피 난 네가 좋아. 열심히 일하고 질문도 안 하고. 하지만 가끔은 그가 금고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확인했다. 가끔은 네가 너무 조용해서 뭘 생각하는지 궁금해. 수지는 계산대 아래에 있는 비상 버튼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르코스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테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생각할 게 많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 뿐이에요. 마르코스는 갑자기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텅 빈 가게에 으스스하게 울렸다. 알아, 네 할아버지가 아프시다며.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참 안 됐다.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오늘 밤 계획이 있었어. 마르코스가 계속했다. 친구들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 친구들이요? 수진이 순진한 척했다. 그래, 오늘 밤 모든 돈을 가져갈 예정이었어. 그리고 내게 좀 놀라움을 줄 계획이었지. 그의 눈에는 불길한 빛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마르코스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수지는 그가 무기를 꺼낼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대신 그는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을 열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카메라가 꺼져 있었다고 생각했지? 그가 웃었다. 가짜야. 진짜 카메라는 숨겨져 있어. 화면에는 주차장 모습이 보였다. 수진이 3명의 남자를 제압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였다. 마르코스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졌다. 뭐야 이게? 그가 속삭였다. 넌 대체 누구야? 수지는 이제 자세를 바꾸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워졌고 자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누구냐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이 잘못 선택한 사람이에요. 마르코스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응했다. 그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 수진. 너무 많은 걸 봤어.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의 흔적도 없었다. 맞아요. 게임은 끝났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다. 리카르도와의 모든 대화, 강도 계획, 그리고 방금 한 자백까지요. 이미 3곳에 백업했어요. 마르코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지워, 당장. 그리고 수진이 계속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라파엘이 경찰에게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지금 당신의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있을 거예요. 마르코스는 총을 더 단단히 쥐었다. 움직이지 마. 난 여전히 총을 갖고 있어. 수지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녀의 태권도 훈련이 그녀를 준비시켰다. 마르코스가 반가쇠를 당기기 전에 그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마르코스가 반가쇠를 당기는 순간 수진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총성이 울렸지만 총알은 빈 공간을 관통했다. 그녀는 옆으로 몸을 날려 카운터를 넘어가며 마르코스의 팔을 붙잡아 비틀었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럴 수가. 마르코스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수지는 그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제 당신의 게임은 끝났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15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수지는 마르코스에게 한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다. 협조하거나 최대 형량을 받거나. 너 같은 계산원이 날 어떻게 위협해? 그가 비웃었다. 수지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면 내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김수진, 전국 태권도 챔피언, 올림픽 후보였죠. 가족을 위해 포기하기 전까진. 그날 밤 이후 수진의 삶은 고대 한국 전략가들이 계획한 것처럼 정교한 전략으로 변했다. 회개한 강도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라파엘을 이용해
마르코스와 리카르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녹색 공책의 기록을 보관해 차 글로브 박스에 카를로스가 이제 자발적인 정보원이 되어 알려주었다. 모든 가게, 날짜, 직원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기술에 능숙한 젊은 에두아르도는 비밀 회의 장소에 즉석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수진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며 불법 감시를 피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기술은 어디서 배웠어요? 수진이 에두아르도의 솜씨에 감탄하며 물었다. 그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다. 대학에 다녔어요. 컴퓨터 공학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죠. 그는 머뭇거렸다. 범죄의 길로 빠지기는 쉬워요. 빠져나오기는 어렵고. 라파엘은 범죄 세계의 연주를 이용해 더 큰 조직망을 그려나갔다. 그는 리카르도가 단순한 편의점 사장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걸친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에서는 인내가 힘보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배웁니다. 수진이 작은 아파트에서 정보를 검토하며 예상치 못한 동맹들에게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걱정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전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태권도의 정신이 몸의 움직임을 넘어 삶의 지혜로 자라났구나. 마르코스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계획된 강도가 설명할 수 없게 실패하고 정보가 다른 점주들에게 새어나가고 리카르도의 의심스러운 눈길, 그의 완벽한 세계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진? 어느 날 마르코스가 그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며 물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어려운 경기 중에 보여주던 것과 같은 평온한 미소였다.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선생님. 그녀는 한국 시장의 상인들을 관찰하며 배운 협상 기술을 활용해 다른 피해 점주들을 계획에 참여시켰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증거가 쌓이자 그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한국에는 속담이 있어요. 수진이 한 모임에서 설명했다. 대나무의 힘은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는 데 있지만 또한 함께 자라며 서로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한 달 후 그녀의 네트워크는 경찰 내부 협력자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올리베이라 경위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증거의 무게에 설득되었다. 이 도시에서 몇 년 동안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 편의점 직원이 그것을 밝혀냈다니 그가 마지막 회의에서 감탄했다. 수지는 대나무 매트 위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건강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약했다. 준비됐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나무 그물이 준비됐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함정은 거의 준비되었다. 대결의 밤이 긴장감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모든 것을 철저히 조율했다. 변장한 경찰들 배치, 설치된 카메라, 그리고 준비된 3명의 협력자들. 계획은 단순하지만 위험했다. 마르코스와 리카르도가 큰 강도의 수익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든 계략을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 정말 이렇게 해야 해? 할아버지가 물었다. 그는 가게 유니폼 아래 입을 전통 도복을 조정해 주었다. 다른 길도 있어.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할아버지. 균형의 길입니다. 그녀는 메달의 태극 심볼을 만졌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올리베이라 경위와 통화했다. 모든 팀이 대기 중인가요? 네,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신호만 주시면 됩니다. 경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조심하세요, 김씨. 이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다. 저도 위험합니다, 경위님. 가게에서 마르코스는 패점 후 약속대로 도착했다. 그의 눈은 수진이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좁아졌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기다리고 있어요. 리카르도 씨를 데려왔나요? 고개 끄덕임. 소유주가 들어왔다. 그의 비싼 정장은 편의점의 소박한 환경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유명한 강도에서 살아남은 직원이군요. 리카르도가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인상적이네요. 당신의 계획만큼 인상적이진 않아요.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는 태권도에서 공격전에 취하는 편안한 자세를 유지했다. 17개의 가게, 3원 비건의 강도, 모두 완벽하게 조율되었죠. 미소가 사라졌다. 마르코스가 위협적으로 다가섰지만 수진이 침착하게 유니폼 단추를 풀어 전통적인 흰색 도복과 검은 띠를 드러내자 멈췄다. 이게 뭐지? 무슨 농담이야? 리카르도가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한국에서는 외모가 사람을 속인다고 배웁니다.
그녀가 대답하며 알아차리기 힘들게 전투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법도요. 신호가 주어졌다. 문이 열렸다. 리카르도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카를로스에게 막혔다. 마르코스는 총을 꺼내 수진에게 직접 겨눴다. 네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모르는군. 이 멍청한 이민자야. 그가 내뱉었다. 수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임이 너무 빨라 카메라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정확한 발차기가 마르코스를 무장 해제시켰고 이어진 일련의 타격으로 그는 바닥에 제압되었다. 불필요한 잔인함은 없었다. 오직 한국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무술로 만든 외과적 정밀함만이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들이닥쳐 리카르도와 마르코스를 체포했다. 작전을 수진과 함께 조율한 올리베이라 경위는 감탄했다. 15년 경찰 생활에서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범죄자들이 끌려나가는 동안 그가 말했다. 당신은 공안에서 유망한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에두아르도, 라파엘, 카를로스는 현장을 지켜보며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수진이 협상한 합의 덕분에 그들은 지속적인 협력의 대가로 감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파엘이 물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말씀을 기억했다.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코스와 리카르도가 경찰차로 끌려가는 동안 리카르도가 갑자기 수진을 향해 소리쳤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어. 수진은 그의 말에 주목했다. 그녀는 이미 마르코스와 리카르도가 더 큰 조직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리카르도의 분노에 찬 확인은 새로운 정보였다. 올리베이라 경위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믿기 힘들군요.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조직했다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했죠.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수진을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역 최대 범죄 조직 중 하나가 해체되었다는 뉴스를 보며 전통적인 한국차를 준비했다. 오늘 너는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을 명예롭게 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최고에게서 배웠으니까요. 그녀가 대답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길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리카르도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맴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리카르도의 경고는 헛된 위협이 아니었다. 체포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거리에서 같은 차가 그녀를 따라다니고 편의점 밖에서 수상한 인물들이 서성이기 시작했다. 이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올리베이라 경위에게 전화로 말했다. 리카르도의 상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경위가 대답했다. 그들은 더 큰 조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진은 결심했다. 태권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방어하기 위해 선제 공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협이 명백할 때는 준비해야 했다. 그날 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라파엘이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 모였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공동의 목표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리카르도의 상관은 안토니오 멘데스라는 사업가입니다. 올리베이라 경위가 전화로 알려줬다.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불법 활동으로 돈을 세탁하고 있죠. 그를 잡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진이 작전을 설명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관찰했다. 전략이 끝나자 그가 말했다. 수진아, 이것은 매우 위험해. 알아요, 할아버지. 수진이 대답했다. 하지만 후퇴하면 그들이 계속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거예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낡은 태권도 도복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입던 것이다. 일본 점령기에 우리는 몰래 훈련해야 했다. 이 도복은 생존과 저항의 상징이었지. 그는 조심스럽게 도복을 펼쳐 안쪽에 수놓아진 작은 태극 문양을 보여주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수진은 이해했다. 그들의 작전은 강도들과의 정면 대결이 아니라 안토니오의 불법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다음 날 작전이 시작되었다. 에두아르도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안토니오의 회사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카를로스는 그의 차를 정비사로 위장해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라파엘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수지는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안토니오의 사무실 건물 청소 회사에 취직했다. 매일 밤 그녀는 조용히 문서를 살피고 대화를 녹음했다. 한 주가 지나자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 돈 세탁 증거, 뇌물 기록, 심지어 정치인들과의 부패한 거래까지. 올리베이라 경위는 감탄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어요. 체포 작전 전날 밤 수지는 불안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내일을 준비했다. 걱정되세요? 그녀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물론 걱정되지. 하지만 또한 자랑스럽기도 하단다. 저는 그저 올바른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태권도의 핵심이란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 네가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다음 날 아침 특수부대가 안토니오의 사무실과 집을 급습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안토니오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수진을 알아보았다. 저 여자다. 청소부로 위장한 스파이야. 수진은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당당히 맞섰다. 김수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들이 망친 삶들을 위해 여기 왔어요. 경호원이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혼자가 아니었다. 올리베이라 경위와 그의 팀이 그녀 옆에 있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라파엘도 자원 증인으로 현장에 있었다. 안토니오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넌 네가 누구와 싸우는지도 몰라. 작은 아시아 여자야. 수지는 미소 지었다. 반대예요. 당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거죠. 안토니오가 체포되는 순간 수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안토니오의 체포 이후 6달이 흘렀다. 편의점의 태권도 고수 이야기는 소문이 퍼져 작은 도시 전설이 되었다. 수지는 한국인의 겸손함에 충실하게 인터뷰와 공개적 인정을 거절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상점 주인들은 잊지 않았다. 그들은 상당한 보상금을 모아 할아버지의 의료비를 완전히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제공했다. 수진이 처음 봉투를 받았을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럴 수 없어요. 그녀가 상점 주인 협회장에게 말했다. 너무 많아요. 백발의 협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우리에게 다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소.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 아파트로 돌아온 수지는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맑은 표정으로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건강은 새로운 치료법 덕분에 크게 호전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할아버지가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물었다. 큰 회사들이 보안 담당자로 취직하라고 제안했다던데. 수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몇몇은 영화에서 본 무술 동작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제가 배운 것을 전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진이 깊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결정은 내려졌다. 대기업들이 매력적인 연봉의 보안 직책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지역사회에 작은 태권도 학교를 여는 것. 공간은 소박했다. 부산에서 그녀가 시작했던 도장을 연상시켰다. 벽에는 전통적인 한국 국기 외에도 중심 원칙을 적은 현판을 걸었다.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하여. 첫 학생들은 놀라움이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라파엘의 자녀들. 세 남자는 약속을 지켰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카를로스는 자동차 정비사가 되었고 에두아르도는 택시 운전사, 라파엘은 트럭 운전사로 취직했다.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왜 우리를 받아주시나요? 카를로스가 물었다. 그는 7살 된 아들이 기본 자세를 배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태권도는 싸우는 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진이 대답했다. 변화하는 법을 가르치죠. 날이 갈수록 학생들이 늘어났다. 단순한 자기 방어 기술뿐만 아니라 수진의 수업에 녹아든 한국의 화합과 균형 철학이 더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여들었다. 왜 태권도를 배우고 싶으세요? 수진이 50대 여성에게 물었다.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성이 대답했다. 삶이 우리를 내리친다고 해서 항복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우고 싶어요. 학교가 성공하면서 수진은 더 큰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명예조교로서 간단한 수업을 도왔다. 한때 희미해졌던 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에두아르도가 수업 후 남았다. 그는 불안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물었다.
제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예전에 저라면 폭력으로 해결했겠지만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을 원해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녀는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단순한 무술이 아닌 자존감과 규율을 가르쳤다.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올리베이라 경위는 종종 도장을 방문했다. 당신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김씨. 제가 아니에요. 수진이 대답했다. 우리 모두예요. 할아버지는 저녁 명상 시간에 말했다. 태권도는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이해했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다. 그녀가 포기한 올림픽의 꿈은 더 큰 목적으로 변형되었다. 그것은 단지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였다. 3년 후 김 도장은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되었다. 단순한 무술학교를 넘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인내, 존중, 조화의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센터로 변모했다. 토요일 오후 고급반 수업을 마친 후 수지는 할아버지가 그녀가 10대 시절에 참가했던 대회에 관한 오래된 신문 기사를 살펴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끔은 내가 네 올림픽 꿈을 빼앗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할아버지가 슬프게 말했다. 수지는 한국에서 수입한 전통 나무 벤치에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한때는 강인했던 그 손이 이제는 주름지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할아버지 메달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셨어요. 목적을 주셨죠. 메인 훈련장에서는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라파엘의 자녀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다. 한때는 문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원칙을 흡수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속담이 있지. 노 사범이 젊은 학생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나무를 심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심는다. 도장은 겸손하게 번창했다. 상점 주인들은 직원들을 자기 방어 훈련을 위해 보냈다. 지역 학교들은 수진을 한국 문화와 비폭력적 갈등 해결에 관한 강연에 초청했다. 종종 그녀는 여전히 그 편의점을 방문했다. 이제는 그녀의 이야기를 아는 새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의 순간을 목격했던 그 장소는 조용한 상기로 남아있었다. 그날 밤이 이렇게 많은 삶을 바꿀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녀는 그 장소를 지나며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호수에 떨어진 돌은 자신의 파동이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알지 못한다. 할아버지가 전통 한국 사범들 특유의 고요한 지혜로 대답했다. 어느 날 카를로스가 도장에 들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수진 씨 도움이 필요해요. 지역 청소년 센터가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카를로스는 그곳이 지역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곳이 있었다면 아마 다른 길을 걸었을 거예요. 수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말없는 대화가 오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도장 확장 계획을 좀 변경해야겠네요. 그들은 청소년 센터를 인수하여 태권도 프로그램과 방과 후 학습을 결합한 김 청소년 센터를 만들었다.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에두아르도는 이제 자신의 택시 회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무료 교통편을 제공했다. 라파엘은 물류 공부를 마치고 지역 배송 회사에서 관리자가 되었다. 그는 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에두아르도가 어느 날 수업 후 고백했다. 그날 밤 당신이 우리를 제압했을 때 우리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수진이 물었다. 지금은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장 개원 3주년 기념일에 그들은 작은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 부모들, 지역 경찰, 심지어 전에 그녀를 계산대의 동양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손님들도 참석했다. 우리 도장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수진이 연설했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원이 완성되었다. 세대를 통해 전해진 지식이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5년이 지난 맑은 봄날 아침, 김 도장은 첫 대규모 공개 시범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태권도 형식을 열정적인 관중들 앞에서 선보였다. 경기장은 가족, 친구,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찼다. 한쪽 구석에서는 세 남자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라파엘. 그들의 자녀들은 이제 색띠를 두르고 도장의 대표 선수로 성장했다. 공연이 끝나고 할아버지가 중앙으로 초대되었다. 이제 거동이 불편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굳건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특별한 기념패를 받았다. 한국어와 포르투갈어로 새겨진 문구, 김사범님께 다른 이들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힘임을 가르쳐 주신 분. 수진이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조용해졌다. 태권도는 한국에서 어려운 시기에 저항과 문화 보존의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태권도의 본질이 타격이나 기술이 아니라 변화의 능력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녀는 자동차 정비소 매니저가 된 카를로스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에두아르도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그는 자신의 택시 회사를 시작하여 낮은 소득층 지역에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했다. 그리고 라파엘, 이제 물류 학위를 마치고 자신의 소규모 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지역 식품은행에 기부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곁에 앉아 있었다. 한국 전통에서 우리는 배움이 남아있는 한 아무것도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모든 도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할아버지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지팡이에 의지하여 조용한 자부심으로 미소 지었다. 원이 완성되었다. 세대를 통해 전해진 지식이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 공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과거 그녀가 일했던 편의점의 새 주인이었다. 김 선생님, 우리 동네는 당신 덕분에 더 안전해졌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날 밤 3명의 강도를 상대할 용기를 내셨나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도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처음 도장을 시작했을 때의 원래 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색띠를 가지고 있었고 몇몇은 검은 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수진을 한쪽으로 불렀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구나. 네, 할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에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내 여정이었어. 내가 한 일은 문을 열어준 것뿐이지.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달을 꺼냈다. 수진이 강도들과 맞닥뜨렸던 그날 밤 그녀가 착용했던 바로 그 태극 메달이었다.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시간이 왔구나. 수진은 물었다. 누구에게요? 할아버지는 훈련장을 가리켰다. 에두아르도의 딸 마리아가 태권도 기본 동작을 혼자 연습하고 있었다. 11살의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과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어렸을 때와 같은 불꽃이 보이는구나.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리아에게 다가가 메달을 건넸다. 소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게 뭐예요, 수진 선생님? 우리의 유산이란다. 수진이 대답했다. 언젠가 네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것. 도장의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모였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외쳤다.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진이 완성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태권도처럼 완벽하게 균형 잡힌 여정, 전통과 변화, 힘과 연민 한국의 뿌리와 새로운 시작의 조화로운 결합.